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내후 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약 일주일 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 시장이 둔화되면서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주 토크온은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고 지금 특히나 그중에서 경제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는데요. 이건 한국은행 예상치 1.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먼저 박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경제 성장률 1.9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상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하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돼서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될 경우에 내수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는요, 사실은 이러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제대로 포함되지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 12월에 경제 심리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올 1월에도 사실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의 통상 정책 변환으로 세계 경제 교육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그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낮은 수치지만 그나마 이 수치마저도 우리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이 반영 안 된 상황에서 집계된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임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한국은행 전망치 그리고 다른 민간 기관에서 하는 전망치보다는 항상 이게 정부 전망치가 조금씩 높았습니다. 뭐 최소 1%포인트 정도라도 높았는데 이제 이 올해 전망은 이 오히려 낮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는 일반의 어떤 민간의 어떤 경제 현상보다는 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요. 이 1.8% 달성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역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유가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수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올해는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소비 회복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또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 뭐 이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높거든요. 이 금리 부담하고 또 글로벌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이 약간 어두운 전망 해주시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해 수출. 지난해 수출은 경기 침체, 정치 불안 뭐 있었지만 그래도 수출은 선방을 했다.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저희 지난해 수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올해 수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임 실장님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번에 이 작년에 수출 실제로 늘어난 게 맞습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수입이 줄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불황형 흑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그 코로나19 기저 효과, 제조업은 조금 늦게 오거든요.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정점을 짚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작년보다는 이 수출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제 둔화 그리고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뭐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 그 FTA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불리한 쪽으로는 무효다, 재협상을 하자 하는 이런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여기에도 좀 부담이 되고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 그 수출의 그 두 번째 큰 그 대상국이니까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현재 그 내수 상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 수출에도 이제 하방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IT나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은 AI나 여러 가지 우리 그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부분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또 더 증가할 가능성은 없고 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데 박수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임 실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한국은행이나 무역협회 그다음에 코트라 등이 올해 이제 수출 증가율을 예측을 했는데 1%에서 3%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출 증가율이 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에 수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7.5%였기 때문에 작년에 수출 실적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급망의 분절화, 블록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경쟁,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수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별로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두 분이 지적하신 게 트럼프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제2기 체제에서 두 분께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발휘할 것인지 이제 임 실장님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그 트럼프의 정책 기조 자체가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 뭐 이 고용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 이런 성향이 아주 철저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기존에 있던 FTA 체결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사실 날 모르겠다. 우리 산업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 놓는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중간재도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그 제품을 또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공급망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 변화입니다. 최근에 그 에너지 정책이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트럼프는 화석 연료 중심, 뭐 기존에 이제 생산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기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에 또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자국의 어떤 법인세, 기업들에 대한 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이 보면 15%까지 인하하겠다. 그러면서 자국 기업 중심으로 뭐 리쇼어링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것, 또 뭐 현지에서 우리 미국의 현지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 철강 그리고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그 제재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박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제 그 무역 정책, 산업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정책 이 세 가지 정책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무역 정책인데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이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무역 규정을 재조정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 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 관세를 10% 뭐 20% 매기겠다는 정책은 기존에는 참 듣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현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국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골자가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 채굴이나 내연기관에 대한 제재를 없애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은 전통 산업을 강화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폐해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범죄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 기업의 투자를 뭐 유인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 등을 눌려가지고 국채 가격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인하해서 하면 자국의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또 일각에서는 위험용이다 일종의 협상용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관세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 전자제품이나 기계류,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1에서 1.7%포인트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경우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나 아니면은 부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위협이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이제 1기 정부 때에도 이러한 관세적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실제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임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뭐 실행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사실은 무역이라는 게 그 일종의 그 파지티브 게임이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무역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역은 상호 이렇게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서로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그 교환하는 비율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장벽부터 비관세 장벽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관세가 부과되면은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중간재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그 물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들한테 그 법인세 인하를 이제
좀 심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야기하면은. 근데 그 부분을 상쇄시킬 정도의 어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미국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부분에 소비와 생산 부분에 모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좀 진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관세가 협상용이다.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실제로 실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는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탄핵 정부, 그다음에 내수 위축과 같은 이런 요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탄핵 정부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리스크, 혼돈 상황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적 충격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기철 실장님 먼저 주실까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부분인데요. 그 과거의 탄핵 정국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런 그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안정되는 그런 성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실물 경제 부분인데 이 소비 심리 전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거에 두 차례 뭐 있었던 그런 부분들 다 보면은. 근데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른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시장 부분에서 이 충격이 장기 저성장으로 이렇게 진입했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게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굉장히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느 정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뭐 금융주 하락이라든가 자금 유출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실물 경제 중에서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민생 경제,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어떤 전국 불안이라든가 뭐 외부적 충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뭐 소비 지출을 줄이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수익도 이제 소득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만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국가 주도의 성장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정국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이 되면은 아마 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탄핵 정국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리스크라든가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수출 둔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지금 현재의 탄핵 정국을 비교해 봤을 때 대외 환경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유입 효과가 일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우에는 고금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 환경,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경쟁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이런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임 실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경제 심리가 위축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제 경쟁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뭐 개별 소비자들이 느끼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내수 경기 세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체감 내수 경기, 내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다 느낄 수 있는데 서비스업, 민간 소비, 내수 상황, 내수 소비 심리 위축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 실장님? 일단 그 지난해에 뭐 이런 탄핵 정국이 이제 시작되고 난 뒤에 그냥 연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연말에 뭐 이 연말 특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말에 여러 가지 그 행사나 이런 부분들 이게 완전히 실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이 단체 모임, 공식적인 모임까지도 이제 위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냐면은 아까 그 뭐 항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대 심리, 소비자의 기대 심리,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라면은 소비를 줄이는 이런 형국이 지금 작년에 지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폐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자영업자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중요하고 뭐 자기가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어떤 뭐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당장에 이게 매출 감소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매출 감소로 인해서 또 다시 연체가 되고 그 연체가 되면은 또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쉽게 폐업을 못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아주 그 깔끔한 정상적인 폐업이 아니고 굉장히 그 불안정한 폐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중에서도 우리 일반 가게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음식점 그리고 도소매업 이런 쪽인데 이 부분들도 매출 감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한 거의 작년부터 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 금융 정책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재정 정책으로 이 부분들을 보전을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보면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동시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민생 경제 부분은 제일 중요한 효과가 거시경제에서 잘 약발은 안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게 재정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를 꼽으라고 하면 민간 소비입니다. 이 민간 소비는 실질 가처분 소득,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비 성향은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소비 심리가 상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급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경제 자본 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지금 우리 자본 유출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본 유출 우려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출 우려가 되는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달러의 강세입니다. 달러의 강세는 지금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무역 갈등이 심화됐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주식 투자,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미국의 증시가 작년에 좋았고 그다음에 이러한 AI나 반도체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서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약화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투자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 좀 위험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군다나 탄핵 정국과 합쳐져 있을 경우에 이런 투자 수익률 저하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도 이제 방어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외화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그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는데 임 실장님 예. 지금
환율이 거의 1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단이 1,500원대로 맞춰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고환율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이 환율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1,300원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1,300원대 유지할 경우에 크게 뭐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지금 1,500원대까지 간다면은 상당히 우리 민간의 어떤 소비 부분도 물가 부분에 뭐 큰 이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시중에 있는 우리 총 유동성, 이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6.1%또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국내 소비 부분에도 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거기에다가 수출 물가까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교역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한 70% 거의 가까이에 이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도 지연이 될 것이고 소비도 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의 생산자 부담도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달러 환율을 보면은요 12월 31일 날 1,477원까지 이게 피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접어들면서 1월 7일에 보면은 1,457원까지 이렇게 조금 낮아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앞으로 우리 지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그리고 정치적 안정 여기에 거의 100% 달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지난달 25일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보고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이제 내수 부진도 심하고 수출 둔화도 심하고 그다음에 내란 쇼크 때문에 경제 심리도 저하된 상태에다가 이런 관세 위협도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요인이 크다. 그래서 이제 내수 진작이나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환율 문제입니다. 방금도 얘기를 드렸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금리인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자본출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월에 연준 FOMC에서 점도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3차례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임 실장님은 한국은행 금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난해에 2번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았던 이유가 사실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물가가 2%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요. 또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요인이 이 두 가지가 되고요. 반면에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이제 금융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게 가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업과 뭘 포함해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폐업도 증가하고 기업이 또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민간에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내리더라도 뭐 이게 불필요하게 자금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자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도 아마 이 금리를 내렸을 때의 어떤 부담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0.25%포인트 정도를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 내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 다 짚어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위기가 이런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도 안전한 영역이 없고 계속 체질 개선해야 되고 주력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두 분께 마무리하기 전에 체질 개선, 주력 경제를 위한 우리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 문제를 짧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인 그런 뭐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위험이 있었을 때 물론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나 화장품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신흥국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 신흥시장 수출을 좀 우리가 두들겨 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혁신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선, 그다음에 인재 확보, 그다음에 첨단 산업 육성, 그다음에 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그다음에 외교 통상 정책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모두가 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지금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가 아세안으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기술 집약적인 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나라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면 되죠. 우리 기술을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그 중국이 갑자기 이제 이게 우리하고의 어떤 경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이 가격 경쟁과 더불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뭐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우리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저기 EU 그리고 베트남 특히 이제 아세안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 답은 안 나오지만 혁신입니다. 혁신과 R&D 투자 그러면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국가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다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아세안부터 시작해서 남미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까지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폭넓은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저성장의 그 길을 한국이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분에서 또 사회적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부분들은 앞전에 있던 경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그 기초 체력이 이제 과거에 일본과의 어느 정도 다른 점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산업 구조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정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민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활력을 제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공통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문제인데 이 저출생 문제 그리고 이 저출생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생산 가능 인구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뒷받침시켜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이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최근의 잠재 성장률 전망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잠재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1.8%, 그다음에 2030년에는 1% 초중반, 그다음에 2040년에는 0.6%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 다시 말해서 이제 총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혁신적인 R&D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잠재 GDP가 굉장히 하향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 고령자에 대한 경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인데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구축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 경제 체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경제 상황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 토크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첫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형법상 내란죄 제외가 논란입니다. 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에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리인들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 부분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말이죠. 네, 당초 국회에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과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 이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쟁점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4가지 쟁점 모두 헌법과 개헌법 위반이고 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2가지 쟁점은요. 형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소추 의결서에서 다룬 이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 사실로 판단해서 주장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으로 이 변모되고 이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 국가적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 국민의힘은요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거라면서요. 이 소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 짜장 없는 짜장면, 갈비 안 나온 갈비탕 등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요 연일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 논란에 대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 우리는 소추 의결서의 내란 음모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 한 글자도 변경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죠.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이 국회의 평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질렀을 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것은 징계, 전학, 퇴학 등의 절차뿐이라면서 학폭위에서 법원에서 받아야 할 폭행죄에 대한 유무죄까지 심사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은요 공직자가 헌법, 위헌, 위법 행동을 했는지 그 행위가 직계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긴 한데 네.
여기에 관해서 비슷한 전례가 있기도 하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요. 이 뇌물과 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소추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 소추 단장이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니다. 일종의 징계 재판으로 이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탄핵 심판 일타 강사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건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얘기 들어보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법을 네. 너무 잘 알아서 이러는 것 같은데 판단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판단을 받아야 할 쟁점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언론 보도 등을 보면요.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 탄핵 소추 쟁점 정리는 과정일 뿐 본질적으로 영향은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줄어들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여당은 이걸 좀 정치 쟁점화하고 공정성 시비에 대한 이런 좀 의구심을 키우면서 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이고요. 대통령 측은 시간 끌기를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 형사 재판에 적용되는 뭐 증거주의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심리를 할 경우에 심판이 진행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법리 다툼을 하는 건 재판에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공정과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일만큼은 모두가 양측이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갈 길이 구말립니다. 재판은 헌재가, 주장은 헌재 안에서.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이 박정희 동상입니다. 이 설치와 철거를 두고 법적 공방이 길어질지 관심입니다. 예, 여기 국가철도공단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날 12월 13일에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 8월에 경부고속 철도 이 대구 도심 구간이 원래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면서요. 이 철도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이 사업비를 전액 내고 실제 사업은 대구시가 위탁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철도변 정비 공사 중에서 하나인 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공사도 지난 2017년 10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준공 후에 도로와 광장 시설물은 대구시의 양여가 되는 거였는데요. 아직까지 최종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공단은 아직까지 최종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는 공단과 정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설치된 인공 구조물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설치 공사 착수를 자제해 달라. 그리고 이 아래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요. 철도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뭐 하중 같은 것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협의를 4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대구시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이 지난 7월 7일에 있었는데 근데 이 동상은 이미 지난달 21일 오후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20-1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이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서 실익이 없다면서 청구인 측에 채권자 측에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습니다. 이 공단은 취지 변경을 할지 아니면 본안 소송으로 이 철거를 요구할지 등은 추후에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 대구시 소송 대리인 측은 2017년에 광장 관리권을 대구시가 넘겨받았고 또 올 초에는 소유권 이전도 예정이 돼 있어서 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단과 협의 사항도 아니고 이 박정희 동상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박정희 관련한 공과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 동상 자체의 찬반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법원 판단 기다렸다가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동상과 관련한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면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행정국 공무원 3인 1조가 오후 6시부터 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동상 인근에 차량을 세워놓고 불침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CCTV가 4대가 더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아예 감시초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조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상을 지키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발상인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비판글이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동상에 누가 해를 끼칠까 봐 과보호로 이 전전긍긍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감을 받지 못하고 이 조형물을 세웠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철거 등을 두고 이 법적 공방이 길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 호흡기 질환 우려가 높은데요.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이후에 환자가 제일 많다지요? 네, 최근 발생 통계를 보면요. 2024년 49주차,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인플루엔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의사 환자는요. 외래 환자 1000명당 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는 13.6명,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는 31.3명이었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1000명당 73.9명으로 4주 동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외래 환자 1000명당 86.2명을 보인 2016년 이후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래 환자 절반이 인플루엔자 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 52주차 1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들이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환자가 많았고요. 17세에서 12세 그리고 19세에서 49세 순으로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요. 1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H1N1 A형 그리고 H3N2 A형이 가장 많았고요. B형도 나왔습니다. A형 2개가 동시에 유행을 잘 하지 않는데 이 2개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특징인데요. 이 고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갑자기 걷지 못한다, 기절했다 같은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고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조심하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부 노령층이나 사람들한테는 유아들 비롯해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은 예방접종 아직 안 하신 분들 나는 건강하니까 하지 말고 아무래도 예방접종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요. 보통 겨울 초반에서 봄 초반까지 유행을 하고 또 B형은 봄 초반 이후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유행을 하고 있으니 지금 한번 걸렸다고 해도 또 걸릴 수 있다라고 의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좀 권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걸렸을 때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점을 대비를 해서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곧 설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요.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판사 개인 의견이라 말하고 윤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국민은 법의 지배라는 것에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치란 법이 지배하는 원칙으로 모든 국가의 작용이 법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의 개념은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이 실제로 지켜지고 적용되는지를 포함합니다. 법치, 즉 법의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와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본래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의 지배는 최고 권력자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고 권력자가 법 위에 서서 법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 책상 앞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선물한 탁상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구는 모든 책임의 논란은 여기에서 멈춘다는 의미, 즉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 모든 법의 적용은 여기에서 멈춘다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